예, 오늘 얘기할 거는 스크럼, 애자일 얘기할 거고요. 그거 이제 지라로 어떻게 실제화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대업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본명은 조병욱이에요. 그 벤더나 외국계나 이제 회사 다니다가 바깥에서 발표하고 글 쓰는 거 하면은 계속 막 리갈 법률팀에 뭐 검토받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싫어가지고 이제 필명 쓰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본명하고 필명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고요. 심지어는 인사팀까지 제 이름하고 필명하고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회사 다니다가 지금 구글에서 엔지니어 하고 있고요. 오늘 나오는 내용은 다 이 책에 다 나옵니다. 사서 보시면 돼요. 이거 자매폰이에요. 시리즈예요. 사실은 제 블로그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책에 있는 내용 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보면은 이 애자일 사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들이 왜 적용이 되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실리콘밸리가 이제 IT 쪽에 제일 빠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큰 대표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조직들이 다 작아요. 인스타그램도 15명 정도로 시작했죠. 그리고 기술도 뭐 실리콘밸리라고 신기술 쓰지 않아요. 뭐 고랭귀지 나온다 그런 거 쓰고 그런 거 안 하고 자기가 잘하는 언어 써요. PHP 잘하면 PHP 잘해서 만들고, 만들다가 용량 이제 스케일링 필요하면 깨부수고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똑같고, 고용 시장이 이제 무진장 유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제 나가거나 들어오더라도 잘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기승전 요새는 이제 슈퍼 개발자, 뭐 요새 이제 머신러닝, 그러니까 수학도 잘해야 되고 인프라도 잘해야 되고 프로그래밍 다 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애자일도 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이 이런 실리콘밸리 문화가 나온 거는 이런 변화를 탔는데, 옛날에는 이제 기술 중심이 이제 벤더 중심이었죠. IBM이나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기술을 주도를 했어요.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교육센터나 아니면 그쪽 책 또는 매뉴얼을 봐야 되는데, 이 기술이 이제 조금씩 오픈은 됩니다. 구글이나 이제 야후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 자기네들이 만든 거를 논문이나 이제 오픈 소스를 내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스타트업하고 앱 개발 마켓이 이제 나오면서 기술이 이제 보편화를 넘어서서 이제 홍수의 시대가 되죠. 기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시대는 사실은 저는 되게 좋아하는 시대인데, 먹고 살기가 되게 좋았어요. 오라클 웹로직하고 뭐 그 EJB 추억의 EJB, 뭐 JSP 정도만 알면 됐는데, 이때부터는 그래도 좀 버틸만 했거든요. 뭐 스트러치, 스프링, 뭐 또 기술이 아무리 오픈소스라도 딱 셋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홍수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 이제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요. 기술도 예전에는 이제 통 서버에다가 이렇게 해서 개발하고 벤더 솔루션을 얹었다가 하면, 요새는 뭐 이제 노에스큐엘에 API에 클라우드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스타트업이 생기면서 보통 창업을 하면 이런 구조가 돼요. 디자이너가 이제 기획자 여자친구죠. 그러면 이제 사랑해요, 개발자가. 그러면 이제 팀이 이렇게 하죠.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디자이너가 창업을 해요. 그럼 기획자가 이제 여자친구거든요. 개발자는 또 짝사랑을 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결과를 만드냐면 혼자 다 해야 돼요. 혼자. 개발자가 앞에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리고 저기 앱 개발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술이 되게 많이 이제 치열해지죠. 뭐 만들면 옆에서 이제 피처 베끼는 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출시하고 이제 빠른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기술들이 쉽고 빠른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됐고, 스크립트 언어, 이거는 빨리 개발 가능하잖아요. 노드.js나 이제 루비 온 레일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클라우드, 적은 비용으로도 시작도 가능하고 스케일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요새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쓰고요. 뭐 클라우드 얘기는 오늘은 안 할 건데, 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안 싸요, 클라우드. 그 실질적으로 비용 계산해 보시면 데이터 센터에 써보는 게 훨씬 싸요. 근데 머리가 좋으면은 더 싸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쓸 때 스케일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CPU 같은 거를 그때그때 스케일 아웃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훨씬 좋죠. 그리고 성능은 안 좋아요, 일반 서버에 비해서. 왜 그러면 아무래도 가상화를 한 거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고 같이 하는 데밥스 문화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대충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데 개발 방식이 많이 바뀝니다. 앞에 같은 이제 개발 트렌드에 따라 개발 문화가 바뀌는데 특히 이제 정보 습득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뭐 책에서 온라인 뭐 블로그 네이버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하수.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 하수고 이제 중수 정도 되면 스택 오버플로우 찾기 시작하면 이제 중수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이제 구글링 잘하고 그리고 기트허브 까보시면 이제 고수 정도 되죠. 근데 스택 오버플로우 찾아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거를 이제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한다고 뭐 하수다 뭐 네가 프로그래밍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요새 프로그래밍은 빨리빨리 이제 개발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능력이지 옛날처럼 뭐 JVM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뭐 GC를 어떻게 하고 뭐 스레드가 어떻게 하고 그거를 다 공부하고 뭔가 제품을 만들면 늦어요. 그냥 빨리 그냥 갖다가 붙이는 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게 장땡이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이제 트라이얼 에러 하면서 계속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 모델이 변하는데 일단 회사를 차리면은 개발을 시작하면 일단 아이디어가 나오면 개발하죠. 개발하고 배포해요. 이게 이제 가장 작은 일반적인 시장 모델이죠. 근데 회사가 커지면 이제 좀 각을 잡죠. 아이디어 내면 이제 프로젝트 승인 받고 요구사항 범위 뭐 개발 테스트 수정하고 릴리즈 일정 정리하고 산출물 정리하고 릴리즈하고 이게 왠지 성숙돼 보이는데 저렇게 하다 보면 상무님 결제 받고 뭐 누구 결제 받고 하다가 타이밍 놓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이제 깨닫고 나면 이런 모델로 가요. 아이디어 나오면은 이거 TDD이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 나오는데 이렇게는 안 해도 돼요. 아이디어 나오면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통합하고 이걸 계속 이터레이션은 짧게 해도 돕니다. 그게 애자일이에요. 그래서 애자일 같은 걸 적용할 때 보면 이 팀 모델도 변화가 오는데 팀 모델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모델이 이 앱, 프론트, 백엔드 이렇게 기술별로 나누는 팀 모델을 펑셔널 팀 모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각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버로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팀의 그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뭔가를 이렇게 빨리 얘기하고 뭔가 빨리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쪽 팀장님한테 뭐 가서 결제 받아야 되고 뭐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처 개발이 빨리 못 치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모델이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는 모델을 쓰는데 기능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한 팀 내에 프론트, 백엔드 운영, QA를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리퀘어먼트도 정의하고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QA도 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모델로 가요. 한 5명에서 7명 정도의 팀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 크로스 펑셔널 팀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은 이제 프로덕트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앱을 만든다. 그러면 앱이 프로덕이 되는 거고 그 팀 안에는 여기가 붙어요. 이게 이제 그 개발 이게 PO 그러니까는 요구사항 정리하시는 분, 시스템 엔지니어 아키텍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구사항 나오면 이 사람이 요구사항을 정리한 다음에 아키텍트가 모듈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런 다음에 팀한테 나눠요. 나눠가지고 개발하세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각 팀 간의 싱크업이 되게 중요하고 요 앞단에 오버로드가 되게 많이 생겨요. 요구사항 정의하시는 분하고 치프 아키텍트 역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틀렉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애자일 모델이 이 모델을 많이 써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다음 모델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한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피처드 팀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스포티파이라는 그 라디오 스트리밍 유럽 회사인데 그 회사 이걸 되게 잘하거든요. 이거를 기능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댓글 기능 만드는 팀, 여기는 포스팅 기능 만드는 팀 그런 식으로 기능별로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움직이는 형태를 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테크놀로지, 백엔드하고 프론트 테크놀로지 팀이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죠. 그러니까는 요 수평적인 테크놀로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표준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기술별로 길드 마스터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백엔드 길드, 웹프론트 길드에서 거기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해서 기술을 좀 이렇게 평준화시키는 모델을 가져와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팀 모델과 이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개발을 할 때 어떤 방법론을 써야 되느냐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론을 만들었죠. 뭐 이렇게 박사님들이 뭐 RP, CBD 뭐 다 아시는 거 만들었지만은 이건 욕 나오죠. 이거는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뭐 에릭 감마, 조엘 스포스키 이런 분들이 이제 실용주의 방법론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거기 보면 뭐 컨티뉴어스 빌드, 에자일 그런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현대 에자일 방법론이나 개발 프로세스에 되게 많이 큰 영향을 줬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크럼 방법론이에요.
스크럼 방법론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프로덕트 오너가 기능을 정의를 하죠. 기능을 정의를 하면은 이제 개발 들어가기 전에 팀이 이거에서 어떤 건 개발을 할지를 미팅을 한 다음에 태스크 백로그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1주에서 4주 주기로 이제 개발을 하죠. 개발하면 이제 스크럼 마스터라는 양반이 이제 이 개발을 트래킹을 하고요. 끝나면 이제 리뷰하죠. 리뷰하고 이제 회고 과정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프로세스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큰 프레임워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프린트가 이제 뭐 미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죠. 한 2주에서 4주 정도의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이제 스프린트를 달리면은 뭘 하냐면은 스크럼하고 그루밍을 합니다. 일일 스크럼 뭐냐면 아침마다 그냥 주간 회의한다고 일일 회의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일일 회의가 보고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른 팀에 싱크업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앱 쪽에서 뭘 개발하고 있으면 백엔드에서 뭔가 일정을 마친다든지 임팩트를 보는 그 일정의 임팩트가 있는 부분을 트레이싱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회의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 그루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스토리 그루밍은 뭐냐면은 다음 스프린트에 나갈 피처들 있죠. 그거를 이 앞에 스프린트에서 미리 리뷰를 합니다. 이런 기능이 다음번에 개발이 될 거예요라고 이제 하면은 이 스프린트에 들어갈 때 개발팀이 반감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가 올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 그루밍 단계에서 그 리퀘어먼트가 정제가 돼요. 이건 기술적으로 뭐가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정제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개발팀이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선행으로 시간이 남는 시간에 선행으로 탐색을 합니다. 기술 탐색을. 그래서 이 스프린트가 시작이 됐을 때 되게 빠르게 잘 랜딩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스프린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스토리 등록하는 프로세스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조직 구조는 이제 보통 투 피자 팀이라 해서 한 5명에서 7명 정도의 팀 구조를 갖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퍼맨 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5명에서 7명이 뭐 앱 개발, 백엔드, iOS 그리고 인프라 개발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대단히 여러 분야를 커버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요새는 되게 많이 필요로 해지고 있어요. 능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기술도 반대로 되게 쉽게 쉬워지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크로스 펑셔널 팀 모델이 대단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하고 QA가 다 한 팀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하고 QA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빨라요. 의사결정을 이 팀 안에 다 해요. 뭐 에스컬레이션하고 뭐 그런 거 없이 이 팀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동성이 되게 좋고 셀프 오가나이즈 팀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팀 자체가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스스로 판단도 하고 스스로 프로세스 계산도 하고 그리고 금액, 돈에 대한 컨트롤도 그 팀에서 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러니까 팀 자체가 계속 오가나이즈 되면서 그로잉이 계속 커나가요. 그래서 이런 팀 구조가 되게 중요하고요. 스크럼 마스터하고 이제 프로덕트 오너. 스크럼 마스터는 일종의 PM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크럼 마스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스크럼 마스터가 뭐 태스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PM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PM이 아니에요. 스크럼 마스터는 그냥 그거를 코디네이션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조율하는 조율자의 역할이지 뭔가 권한을 주기 시작하면은 애자일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애자일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팀 자체가 성장하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찍어 누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팀의 퍼포먼스가 낮아집니다. 프로덕트 오너는 이제 기획자죠. 기획자고 요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애자일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10년 넘게 했는데 컨설팅도 해보고 실제 프로젝트에도 적용도 해보고 남이 하는 것도 봤는데 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는 가장 큰 특징이 애자일 코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큰 차이를 놔요. 애자일 코치는 뭐냐면 애자일 프로세스를 다 이해를 하고 그거를 팀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코치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꾼. 가장 쉽게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아틀라시안 세미나가 지라 쓰시잖아요. 지라 쓰면 제일 안 되는 거 뭐예요? 사람들 거기다 노트 안 달죠. 히스토리 계속 해야 되는 노트 안 달죠. 노트 안 다는 거하고 지라 그 번다운 차트 보면은 원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보통 프로젝트 하시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PM들이 다 드세요 그러면 아니면 프로젝트 끝에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프로젝트 끝나는 날 되면 이렇게 훅 떨어지잖아요. 그죠? 다 공감하시죠? 근데 애자일 코치가 그거를 닫아라, 노트 써라 계속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하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게 사람 몸에 익어요.
익으면 그게 이제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되게 잘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캐시 슬라이드라는 데 있잖아요. 땡땡 슬라이드, 뭐 캐시 슬라이드밖에 없죠. 녹화되고 있나요? 이거는 캐시 슬라이드는 워낙 바깥에 애자일 사례를 많이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전략을 쓴 게 이 뭐 피처드 팀 모델, 뭐 스크럼, 애자일, 뭐 지라 다 써요. 근데 제일 신의 한 수라 생각하는 게 QA 팀을 없앴어요. QA 팀을 없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QA 팀을 없애면서 그 사람들의 포지션을 애자일 코치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 코치가 2개의 스크럼, 1개 또는 2개의 스크럼을 운영을 합니다. 한 1.5개 정도. 그리고 거기는 팀이 커지면서 애자일 코치를 뽑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프로세스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스크럼 마스터하고 다른 노래요. 이 사람은 프로세스가 잘 가는지 애자일 문화가 잘 정착이 되는지 그것만 잔소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있을 때 되게 잘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차세대 프로젝트에 요거를 이제 써본 적이 있었는데, 지라 개념 그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운영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한 팀은 이제 제가 코칭을 했죠, 당연히. 코칭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고객분 입장에서 보면은 막 지라에 다 보이잖아요. 막 대시보드 보이고 막 이슈 트래킹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확산을 하려고 이제 했죠. 다른 팀을 확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똑같이 지라 티켓 같은 걸 했는데도 그 팀은 망했어요. 지라 티켓은 올라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노트 업데이트 안 되고, 그게 옆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애자일이나 지라나 저는 항상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이 프로세스 도입을 하고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를 그 팀에 잘 안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망해요. 그래서 핵심은 보면은 이 애자일 사상을 이제 적용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요구 사항은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당연히 변하죠. 시장이 바뀌니까. 이제 요구 사항은 변한다고 짜증 내면 안 돼요, 개발자가. 요구 사항 당연히 변해요. 그리고 고객, 그리고 PM, 그리고 위에 상무님, 사장님도 다 그때 처음에 툭툭 던지지만 계속하면서 배웁니다. 배우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바뀌어요. 그럼 그 바뀌는 거가 고통스러우시면 초반에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애자일이나 이 프로세스나 뭐 데밥스, MSA 같은 요새 뭐 아키텍처 얘기도 다 나오지만, 결국 기승전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팀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애자일이나 아니면 MSA가 아키텍처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그 팀 구조를 어떻게 짰느냐 되게 중요하고, 그 팀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모든 현재의 IT 테크놀로지는 결국 끝으로 가면 인사팀 같아요, 저는. 그 빅데이터도 예전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빅데이터도 이제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한 사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데이터 수학 잘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둡 같은 걸 잘하는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그 도메인을 잘 아는 도메인 전문가, 이렇게 한 3명의 세트 그 탤런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팀이 커뮤니케이션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프로세스나 테크놀로지 다 작동을 안 해요.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그죠? 결국 뭐 애자일 얘기하고 지라 얘기하고 막 이렇게 화면도 좀 지라 화면도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모르냐? 사람 중요한 거 모르냐?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거 모르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요. 프로젝트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으면은 결국 망해요. 애자일 프로젝트 망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원칙화 프로세스를 잊지 않고 이거를 드라이브 하면은 100% 망합니다. 특히 이제 애자일 잘못 도입하는 데가 우리 애자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지라 도입해야지. 그럼 망해요. 지라를 도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라 도입이 애자일이 아니에요. 애자일 하는데 지라가 엑셀레이션 되는 툴이지, 이게 그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라 들어가면 애자일 자동으로 될 줄 아는데 엑셀 가지고도 애자일 잘해요. 저쪽 반응 안 좋죠? 근데 이따가 툴 또 이따가 또 이제 복구할 거예요. 지라 좋다고. 근데 요거 되게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라 얘기를 해야죠. 아틀라시안 세미나 왔는데 엑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라를 위한 스크럼 운영의 실전인데 많이 고민했어요. 실제 이제 지라를 시스템에다가 조직에다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해봤는데, 첫 단계에서 이제 그루밍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루밍이 되게 중요해요. 먼저 앞 단계 스프린트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스프린트에 나오는 피처를 리뷰를 합니다. 그게 다 안 만들어져 있어도 돼요. 한 30분 정도, 1시간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제일 좋은 거는 사용자 스토리를 딱 보면서 따라가는 것도 좋고요. UX 프로토타입이 있을 경우에 UX 프로토타입을 플로우로 같이 한번 따라가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시성 확보. 사람들한테 미리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아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닥쳐올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반감이 심해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기술 선행 탐색할 수 있는 시간 주고요. 기획상의 구멍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해보면 이제 이런 코너 케이스들 있잖아요. 뭐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베리데이션 체크할 때 에러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가 기획자가 혼자 다 못 만들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구멍을 여기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스프린트에서 그루밍을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럼 토탈 맥시멈 2시간 소요되는데 효과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합니다. 사용자 스토리는 그냥 리퀘어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많이 보셨죠? 뭐 as a user I want to do something. 그래서 이거 액터, 사용자를 꼭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무엇을 한다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요 구조로 하시면 딱 좋아요. 서비스 가이, 뭐 글 읽기, 글쓰기, 좋아요, 검색, 사용자 랭킹, 페이스북, 이렇게 큰 걸 한 다음에 피처를 레벨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페이스북 사용자는 어디 가입할 수 있다, 뭐 페이스북 사용자는 로그인할 수 있다 한 다음에 디테일 이렇게 써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스토리가 이 Y축이, 세로축이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실제적인 흐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이걸 쭉 읽어오면서 전체 서비스에 대한 컨텍스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일 나쁘게 작성하는 게 여기다 피처 쭉쭉쭉 해놓고 이 앞뒤 상황한 게 없는 거.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은 컨텍스트를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쓱 스토리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만드시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리뷰하는 거예요. 기획자들하고 이제 개발팀들하고 리뷰를 해요. 리뷰를 한 다음에 실제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은 이 스토리들에 대해서 보팅을 합니다. 보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스토리가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릴까를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플래닝 포커라는 방식이 되게 좋아요. 플래닝 포커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피처 얘기했잖아요. 그런 피처를 딱 내놓고 이거 개발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개발자들이 각각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라고 하는 거는 왜 포커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점수를 까요. 동시에 까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높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낮게 나오겠죠. 근데 그럼 가장 높게 나온 사람하고 가장 낮게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너는 낮게 나왔냐? 왜 너는 높게 나왔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놓치던 게 발견이 돼요. 가장 낮게 나온 사람은 이거 어떤 프레임워크 쓰거나 우리 기존 모듈 쓰면 돼요 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고, 가장 오래 나온 사람은 이거 이런 코너 케이스 처리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스토리 포인트 게임은 언제까지 하느냐? 이 점수가 수렴이 될 때까지 계속해요. 그러면은 수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수렴이 안 되면 서로 설득합니다. 그때부터 이거 너야 이거 2포인트만 해 하고 3포인트만 해 하고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해서 이제 하는데 처음엔 안 정확해요. 근데 나중에 되게 정확해져요. 생각보다 되게 정확해져요. 그리고 이 보팅을 하는 게 왜 중요하면은 개발팀한테 일정 산정에 대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일정 산정을 했기 때문에 네가 시켜라 라는 걸 주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컨선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막 단합도 일어나요. 막 백엔드 팀이 막 앱팀 막 보팅 하는데 막 1포인트 주고 막 2포인트 주고 막 단합이 막 일어나고 막 보팅 하기 전에 이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또 이제 로비도 일어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근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 포인트는 이거 할 때 좀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이렇게 좀 이렇게 띄어서 주셔야 돼요. 1, 2, 3, 5 이런 식으로 좀 띄어서 주시는 게 맞고, 이 포인트가 사실은 5점까지 줬는데 2점 넘으면 사실 그 스토리 잘라야 돼요. 2일 넘는 태스크는 너무 그래뉴얼리티가 큰 태스크예요. 잘라야 돼요. 그때는. 안 자르면 트래킹이 안 돼요. 3일, 5일짜리 태스크는 태스크가 프로그레스가 어디를 갖고 있는지가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자르시면 되고요. 이런 거 되는 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플래닛이라고 이제 웹하고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라에도 이거 플러그인을 있어요. 그러면 지라에다가 우리 유저 스토리 등록해 놓잖아요. 그러면 지라에서 바로 화면 띄워가지고 보팅하면 거기 스토리 포인트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개발 일정을 정의를 하는데, 개발 일정을 이 포인트 기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2주에서 4주 단위로 잘라요. 자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정을 더블 주시는 게 거의 맞아요. 1.5배에서 2배라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그 뭐 유지보수 이슈라든지 버그 이슈 아니면 문서 작업 회의 같은 게 많기 때문에 2배 줘도 빡빡해요, 사실 해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스토리 포인트가 전체가 한 뭐 2주 분량이 났다 그러면 개발 기간 4주 주는 거예요, 더블로. 그럼 남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남으면은 그루밍을 했기 때문에 다음 스프린트에 대한 선행 개발 작업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면 기술 탐색 작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걸 포인트를 쭉 해놓고 4주가 넘으면 자릅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건 잘라요. 기획팀하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쇼부버가지고 자르는 거죠. 잘라가지고 딱딱 맞춰서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됐으면 이제 이 지라에다가 이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엑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리뷰했고 스토리 포인트 산정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변화가 되게 많아요. 스토리가 쪼개질 수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 포인트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등록하시면은 나중에 많이 고쳐야 돼요. 근데 앞에 이제 엑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엑셀 임포트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요. 디스크립션까지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고, 올린 다음에 이제 태스크 받잖아요. 유저 스토리 받잖아요. 그러면 지라 티켓 어사인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어사인에서 이제 기획자나 UX 디자이너한테 핑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UX 시험 뭐가 부족하다, 이거 보강해달라, 이거 스토리 뭐냐, 이거 부정확하다 해서 핑퐁하는 거예요. 핑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고, 그러면 그 오너십이 명확해져요. 개발팀이 뭔가에 스톡 걸린다, 그러니까는 블로킹이 됐다,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가 리퀘어먼트가 명확하지 않다, 아니면은 뭐 UI가 명확하지 않다를 이메일로 하거나 말로 하면 항상 나중에 싸움이 되거든요. 메일 보냈잖아, 메일 안 받는데, 아니면 내가 너 답변 줬잖아, 그때 말했잖아. 가 아니라 증거를 남기는 거죠. 티켓을 이제 딱 오너십을 명확하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라 이제 등록을 하려면 이슈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라에. 근데 여러 개 쓰면은 잘 안 돼요. 복잡하고 사람 이해도 잘 못하고요. 보통 이 정도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에픽하고 스토리는 당연히 써야 되고요. 스토리는 사용자 중심 기능인데 사용자가 안 나오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초월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프레임워크를 설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로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거는 유저 스토리를 뽑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건 애매한 애들은 초월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슈는 레이즈 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에스컬레이션 하는 거, 뭐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기능이 뭐 브라우저에서 호환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해서 만들어 던지는 거예요, 이슈를. 뭐 버그는 아실 테고, 서브 태스크들은 이 태스크들을 이제 나누는 건데, 그럼 이런 이슈 타입을 지라에서 어떻게 매핑 시키는 게 좋냐? 아까 우리 엑셀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탑 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보통 에픽으로 잡으면 잘 맞아요. 에픽으로 잡아서 지라에서 에픽으로 이렇게 디파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정해야 되죠. 근데 컴포넌트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컴포넌트 정의하라고 그러면은 뭐 코드 상의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안에 뭐 안드로이드 뷰 뭐 아니면 로깅 시스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팀 단위로 묶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iOS 클라이언트, 웹 저기 뭐 어드민 콘솔 뭐 그런 식으로 묶어주면은 이게 오너십도 명확해지고 컴포넌트에 나누는 거에 대해서 모호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라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의 리더를 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떠다니는 이슈 있으면 그 리더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스프린트를 이제 시작할 때 이 이슈를 등록을 했으면은 이슈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메이저 하시면 되고요. 크리티컬이나 이제 블로커 같은, 블로커는 이건 안 하면 이제 프로젝트 안 되는 거. 그리고 마이너나 트리비얼은 뭐 이렇게 자잘한 기능 개선이라든지 자잘한 버그 같은 거 보통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프라이어티 안 중요할 것 같지만은 특히 이제 이슈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우선순위를 잘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어티 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다 정했으면 이제 등록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라이어티 다 정하고, 이슈 타입 정하고, 다 어사인이 정하고, 디스크립션 다 넣어서 이제 업로드 합니다. 그때 그림 같은 것도 넣고 이제 되도록이면 좀 자세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이슈 타입은 보통 기능이기 때문에 초반은 거의 다 스토리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스토리로 올라가고, 이 스토리들을 일단 이 스토리 포인트를 부여하죠. 아까 이제 플래닝 포카 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점수들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넣으면 이제 대충 이제 이 스프린트에 얼마 정도의 스토리가 나올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를 이제 지정을 만들죠. 스프린트를 만들면 이렇게 기간 정해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만든 다음에 백로그에 있는 애들을 이제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 스프린트에서 뭐 만들겠다고 이제 매핑을 합니다.
그럼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무전 유저 스토리를 만들 거다라고 등록이 되죠. 그럼 그게 어떻게 그룹핑이 되느냐를 묶으려고 그러면 이제 에픽으로 묶어줘야 되는데 다들 아실 거라고 봐요.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잘 묶이잖아요. 그러면 참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지라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보면 어떤 에픽, 그러니까 어떤 대기능이 얼마만큼 구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저닝. 이 기능이 어느 버전에다가 할 거다라고 매핑을 해줍니다. 큰 프로젝트에서는 이 버저닝 기능이 크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릴리즈 사이클을 되게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대부분 릴리즈하면 이거 뭐 몇 버전이나 그렇게 하는데 그 서비스 개발이나 애자일 개발을 하다 보면 4주 뭐 6주 단위로 배포하거든요. 이 버전 관리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버그가 어느 버전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이 버그가 픽스가 어느 버전에서 됐느냐 같은 걸 보려고 하면 이 버전 매핑을 안 해주고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전 매핑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 지라의 칸반 모드 쓰는데 이거는 저기 아틀라시안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칸반 보드가 솔직히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지라 그냥 칸반 보드 보면 이렇게 포스트잇을 해서 이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슈 무진장 많잖아요. 해보면은 한 스프린트에 몇백 개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스크롤 돼가지고 현황 파악이 안 돼요. 에? 이제 돼요? 아, 백로그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서브태스크 붙고 그러면 돼요? 더 하다가 맞을 것 같은데. 된대요. 근데 돼도 저는 안 쓰는 거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시성이 되게 떨어져요. 사람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은 앞에 보이지 않으면 안 봐요. 찾아가서 안 봐요. 특히 이제 뭐 데이터 분석도 되게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 대시보드 같은 거를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안 찾아가서 봐요. 그러면 항상 보이는데 놔둬야 돼요. 항상 보이는데. 그게 칸반보드고, 칸반보드를 이렇게 화이트보드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현재 되고 있는 거 뭐 인포그레스 하면은 뭐 투두, 뭐 인포그레스, 뭐 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슈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잇 붙이는 거 하면 되는데, 요거는 캐시 슬라이드 칸반보드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팀이 되게 잘하는데, 그 팀이 왜 잘하냐면은 이 칸반보드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많이 겪는 실수가 뭐냐면 한 번 만들어 놓고 칸반보드의 스타일 업데이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은, 애자일 조직은 계속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프로세스가 진화가 돼요. 회사나 프로덕트에 맞춰서 진화가 되거든요. 그럼 칸반보드도 같이 진화가 돼요. 근데 칸반보드의 포맷이 진화가 안 된다는 거는 그 팀의 프로세스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반대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칸반보드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 참 잘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여기다가 지라 티켓 넘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별로 권장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티켓 넘버 보고 그게 무슨 유저 스토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티켓 넘버 플러스 거기다 유저 스토리 같이 적어주면 그건 좋아요. 그걸 보고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뭘 봤냐면 거기다가 이거 QR 코드를 하나요? QR 코드를 같이 인쇄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보니까 그건 정말 좋더라고요. 그 칸반보드 이렇게 쭉 붙어 있고 지라 노트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지라 몇 번, 그리고 넘버 유저 스토리 쭉 있는데 거기 밑에 QR 코드 딱 있으니까 궁금한 가서 딱 찍으니까 지라 이슈 딱 뜨면 디테일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셔야 되고, 칸반보드를 하면은 일단은 두 가지 큰 메리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실이 무진장 있어 보입니다. 들어가면 쫙 붙어 있거든요. 있어 보여요. 재미없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은근히 성취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칸반보드가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팀이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게 우리 팀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발팀하고 엮여 있는 스테이크홀더, 뭐 경영진이나 디자인팀이나 운영팀 입장에서 봤을 때 쟤네도 뭔가 하고 있구나. 뭔가 많이 붙어 있어. 딱 가봤더니 이런 기능 나오는구나. 그래서 팀 전체에 대한 가시성이 이끌어집니다. 지라 같은 거 만든 다음에 디자인팀이나 아니면 운영팀 아니면 뭐 그런 뭐 재무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개발하는지 가서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뭐 지라 들어와서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보죠. 당연히 안 보죠. 자기네들한테 힘든 비유고 힘든 시스템이니까. 근데 이걸 해놓으면 지나가면서 봐요. 우리가 이런 게 돼 있구나, 이런 기능이 앞으로 나올 거구나 해서 이제 전체 팀원을 싱크업 시켜주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이제 아침마다 일일 스크럼 회의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옮기고 같이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프로젝트 하고 있는 프로그레스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가 큽니다. 제가 이거 강조 되게 많이 드렸어요. 이거 꼭 잘 만들어서 하세요. 일일 스크럼 미팅인데
서가지고 뭐 오늘 어제 한 일, 오늘 할 일, 그리고 옵스터클이라고 그러죠. 일처리 장애 요인 같은 거 하는데 제일 실패하는 경우가 이제 끼어드는 거, 말 태클 거는 거 때문에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PM이나 시니어들이 이제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거는 끝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해야 되거든요. 짧게 해야 되는 게 좀 훈련이 필요해요.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안 하고 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주저리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제 팁들이 있는데 요새 되게 재밌게 본 게 그 뭐죠? 팔굽혀펴기 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로 스크럼 리뷰를 하면은 대단히 빨리 끝납니다. 근데 그게 해외에서 이제 누가 하는 거를 재미삼아서 올렸는데 한국에서 몇 팀들이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페이스북에서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같은 거, 뽀로로 마이크 같은 거 가지고 그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만 발언권을 가지게 하는 룰 같은 걸 만들면은 그 끼어들기 같은 게 좀 많이 없어져요. 뭐 코드 리뷰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뭐 코드 리뷰가 딴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20대 후반의 스타트업 친구들이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다 자연스럽게 해요, 코드 리뷰. 근데 이건 뭐 다른 거야, 뭐 대단한 프로세스, 그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세요. 이거는 필수예요, 코드 리뷰는. 데일리 커밋도 이제 필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망하죠. 지라 티켓 업데이트 안 하는 거. 아침마다 업데이트하게 하세요. 저는 제가 그 스크럼 팀 운영할 때 지라 티켓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일 얘기해요. 업데이트 하세요. 그러니까 주별로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뭐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업데이트 하세요. 메일도 보내고 슬랙에도 씁니다. 업데이트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 업데이트 안 하시는 분 저하고 1시간씩 면담할 겁니다. 옆에서 같이 케이스 닫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라 티켓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은 컨텍스트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지라 티켓을 업데이트 하게 하시고, 업데이트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면은 내가 휴가 갔는데 사람들이 지라 티켓만 가지고 업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들어요, 업데이트 하는데. 근데 업데이트 한 것만 가지고도 되게 많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메일 쓸 시간에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스크럼 코치 이게 좋아요. 잔소리꾼 하나 있으면 저게 효과가 정말 많이 나요. 뭐 QA는 잘 하시면 돼요. 네, QA는 잘 하세요. 뭐 스토리. 근데 이제 QA에서 중요한 게 스토리를 클로즈 단계를 넘길 때, 그러니까 스토리를 리졸브로 갔다가 개발이 끝나면 리졸브로 마크를 하고요. 테스트가 끝나면 그때 클로즈로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잘 잡아주시면은 유저 스토리 닫는 거에 대한 오너십을 QA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든 거 이제 팀원들한테 잘 데모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지금 앱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기능 같은 거 데모를 합니다. 스테이크홀더, 우리 팀원 뭐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경영진이나 아니면 영업팀 같은 데 데모를 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나옵니다 하고 데모하면은 되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팀이 레퓨테이션을 얻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팀이 지금 이만큼 만들었어요. 뭐 자랑스럽죠 하고 자랑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박수 쳐주죠. 그럼 그 맛에 또 일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QA 한 다음에 이제 코드 프리즈 작업하죠. 그리고 이제 배포를 하는데, 앱도 그렇고 웹도 그렇고 요새는 빅뱅식의 배포는 잘 안 해요. 그 프로그레시브 배포라고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 가면은 전체 유저한테 배포하는 게 아니라 한 10%나 5% 유저를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타겟팅해서 배포해보고 앱이 크래시가 많이 나는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다 모니터링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 이제 전체 배포를 올리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픽스해서 재배포합니다.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고, 똑똑한 데는 그 A/B 테스팅 방식의 배포를 하기도 해요. 피처를 2개를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쏘죠. 가장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 앱 쓰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채팅창 위치가 바뀐다든지 기능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게 A/B 테스팅이에요. 기능을 심어놨다가 특정 유저한테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봅니다. 요새 툴들 너무 잘 돼 있어요. 꼭 하세요. 구글의 파이어베이스 리모트 컨피그라는 기능이 그런 게 되고요. 구글 거 말고도 이제 그 오픈 소스는 거의 없고 상용 솔루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솔루션들도 10만 DAU, 그러니까는 월 접촉자 수 10만 명 안 되고 연 매출 10억 안 되는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상용 툴은 되게 좋은 게 이런 기능 코딩이 없이도
그 앱을 화면에 딱 끼잖아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이런 버튼 같은 거 컨트롤이잖아요. 그러면 그 화면에서 그냥 이렇게 딱딱 클릭해가지고 색깔 바꾸고 위치 바꾸고 텍스트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구매하기라는 버튼에 구매가 아니라 다른 말로 바꾸거나 색깔 하나만 바꾸더라도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줍니다. 그거 잘한 데가 에어비앤비예요. 에어비앤비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매 그 말 문구 같은 거 되게 많이 조정을 했어요. 댓글 같은 거 달 때 보통 여기다 이렇게 댓글 박스, 텍스트 박스면 여기다 뭐 여기 댓글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요. 요새는 이제 뭔가 깔끔하게 써야 돼요. 뭐 너의 의견을 얘기해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재밌는, 이거 재미없네. 재밌는 말을 좀 쓰면은 사람들이 잘 끌려요. 그래서 그런 거로 테스트를 많이 하는 방법에 M 릴리즈 전략을 쓰셔야 돼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나가는 거. 아까 릴리즈 노트 질문 나온 건 아까 제가 들었는데 그 릴리즈 노트를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나쁜 운영의 예가 뭐냐면은 M 릴리즈 하면 진짜 뿌듯하잖아요. 그죠? 막 티켓 쫙 해서 한 60개, 70개 있고 우리 M 릴리즈 했습니다 해서 메일로 쫙 뿌리잖아요. 있어 보여. 근데 아무도 안 봐. 안 봐요, 진짜. 600개, 뭐 50개, 60개 누가 봐요? 안 봐요. 주요 이슈된 거로 추리세요. 이런 스토리가 나가는 한 번 더 정제해서 보내시는 게 나아요. 이메일로. 그리고 정말 나쁜 케이스는 그 릴리즈 50개, 60개를 앱스토어에다 그냥 올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플레이스토어에다가. 그건 진짜 자기 만족이에요. 사용자도 그거 안 봐요. 사용자들이 와가지고 거기 뭐 정말 뿌듯하죠. 뭐 이번에는 JPG 압축 기술을 웹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빨라질 거고요. 버그 뭐 수정됐어요. 쭉 쓰죠. 웹피가 뭔지 사람들 몰라요. 그냥 화면 이미지 바뀌고 동영상 있고 기능 좋아졌다 그러면 그게 장땡이에요. 사용자 관점에서 릴리즈 노트는 쓰셔야 돼요. 엔지니어링 릴리즈 노트하고 사용자 릴리즈 노트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M 릴리즈 한 다음에 이제 크래시 리포팅하는 거 잘 추적하셔야 되고 이거 중요하죠. 회고. 끝난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프로세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회고인데 잘한 것, 고마운 것, 잘못한 거, 아쉬운 점을 정리해서 개선을 하는 거예요. 진행자가 있는 게 좋고요. 제가 뒤에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잘못하면 이거 푸념식으로 많이 가요. 우리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야근은 언제 끝나요? 뭐 그런 거 나오거나 맥북이 사장님 빨라요. 맥북이 갖고 싶어요. 그런 얘기 막 나오고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좀 프레임워크 하나 드리면 이제 스프린트 한 3시간 정도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운영해봤는데 꽤 괜찮아요. 일단 스프린트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면 사람들의 이제 뭐 요번 스프린트 뭐 뿌듯했다 아니면 뭐가 힘들었다 그런 게 좀 나와요. 근데 좀 잘라야 돼 시간을. 그다음에 ESVP는 저거 뭐냐면은 이거에 참여한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뭐냐면은 4가지로 나눠요. 나는 이 회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여기서 그냥 관광하러 그냥 한번 구경하러 들어왔다. 아니면은 니네들이 뭐 하는 거 봤다. 그런 식으로 ESVP라는 거 4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팀의 현재 몰입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사람들이 어떤 거로 지금 좀 들어와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좋았던 점하고 나빴던 점을 포스트잇 3장 주고 쓰라고 합니다. 20분 동안. 써서 이제 붙여요. 화면에 붙이고 잘 됐던 점, 나빠진 점 고칠 내용 또 해요. 포스트잇 문장 들어가죠. 딱 붙여서 이제 막 이렇게 붙여요. 그럼 역시 또 있어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팀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해피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따로도 이걸 했거든요. 요새 팀 모델은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보다 동기부여식의 모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팀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보면 이제 5점, 4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사람은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팀원들이 이제 서로 이제 살펴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이걸 이제 화면 포스트잇 다 붙였잖아요. 그럼 이 점 스티커 있죠, 동그란 거. 거기다가 공감이 되는 내용들을 붙여요. 붙이면 그 점 스티커가 많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을 따로 그룹핑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잘한 거나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적고 그 다음에 그걸 수행을 해요. 근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절대 아무도 안 해요.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정합니다. 이거는 네가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서 책임을 져봐. 그리고 이거 개선됐다는 증거는 KPI가 뭐야? 라고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행복 포인트가 낮다. 그럼 행복 포인트를 5점 이상으로 올려줘. 이거는 네가 해. 라고 딱 얘기를 하고 그 행복 포인트를 놓게 하는 거죠. 뭐 그럼 술을 먹이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올리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효과가 되게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로그 회의라는
하는데 백로그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그루밍보다 좀 더 큰 개념인데 백로그는 한 3개월치 정도의 백로그를 계속 회의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건 경영진이 끼워야 돼요. 왜 그러면 돈도 들어가고 사업 전략하고도 끼거든요. 이거를 매주 하는 게 좋아요. 기능 로그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기능 바뀌어요. 왜 그러면 비즈니스 상황 바뀌고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바뀌고요. 기능 자체도 바뀌어요. 그걸 계속 해야 돼요. 하고 이거는 백로그를 지라에다 따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 바뀌고 조정되는 거를 다른 팀원들이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그렇게 해놓으면은 좀 가시성이 많이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은 전체 프로젝트 운영에 아주 쫄깃쫄깃하게 잘 됩니다. 사실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이것저것 해보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팀마다 그 찾아가는 게 틀려요. 어느 쪽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해보셔야 돼요. 궁금하신 사항은 조대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책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근데 그거 다 맞지는 않아요. 그거 다 케바케기 때문에 잘 맞지는 않고. 질문 받을게요. 질문. 너무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 없나 아니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질문이 없나.